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잔료는 AI와 머신러닝 분야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인과관계 발견에 대한 대학 강의 녹취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단순히 데이터에서 A랑 B가 같이 움직이네? 이걸 넘어서요. A가 B를 일으키나 아니면 반대인가? 혹시 다른 이유 때문인가? 이걸 알아내려는 거죠. 그렇죠. 그 왜를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AI가 데이터만 보고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려고 할 때 어떤 벽에 부딪히고 또 그 벽을 넘으려고 어떤 기발한 전략들을 쓰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쏙쏙 뽑아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도 많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 초콜릿 많이 먹으면 노벨상 타나요? 하하, 그럴 리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함정을 AI는 어떻게 피할까?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 틀부터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구조적 인과 모델, SCM이라고 하죠. 네, SCM.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변수들 사이의 원인 결과 관계를 그 화살표 있는 그림, 그래프로 표현하려는 시도 같아요. 맞습니다. 각 변수가 뭐 때문에 결정되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들이랑 외부 요인,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걸로 설명하려는 모델이죠. 아, 노이즈. 네, 그리고 보통 중요한 가정이 A가 B의 원인이면 B가 다시 A의 원인이 되는 그런 순환고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재규적 구조라고 합니다. 아하, 순환은 없다. 네. 이 SCM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관련이 있다, 이걸 넘어서요. 그 인과관계의 사다리라고 부르는 세 단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인과관계의 사다리요? 네. 첫 단계는 그냥 보는 것, 관찰된 데이터 분포를 이해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것. 만약 우리가 시스템에 일부러 변화를 주면,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겁니다. 약효과 보려고 투약하는 것처럼요. 아, 개입, 실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반사실적 추론이죠. 와, 반사실적 추론까지. 네, 대부분의 통계 모델은 첫 번째, 보는 것에 머무르는데 SCM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다룰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강의에서도 나오던데 우리가 가진 건 대부분 그냥 지켜본 데이터, 관찰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진짜 인과관계 그래프를 딱 하나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A가 B를 만들고 B가 C를 만드는 구조, A to B to C. 란 반대로 C가 B를 만들고 B가 A를 만드는 구조, A to B to C가 데이터만 봐서는 똑같이 보일 수 있다? 네, 정확합니다. 그걸 마르코프 동치 클래스라고 불러요. 마르코프 동치 클래스. 네, 겉보기엔 같은 관찰 결과를 내놓지만 실제 내부 구조, 즉 화살표 방향은 다른 여러 그래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까 그 초콜릿이랑 노벨상처럼요. 그렇죠. 둘 다 그 나라의 경제 수준 같은 숨겨진 원인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모르고 둘만 보면 초콜릿이 노벨상을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 함정이네요. 그럼 진짜 구조를 찾아내는 게 인과 발견의 숙제인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AI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약 기반 방식이 있던데요. 네, 제약 기반 constraint based 방법. 이건 뭔가 탐정 수사 같은 느낌인데요?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딱 그거예요. 데이터에서 통계적인 독립성 검정을 막 해요. 그래서 이 변수랑 저 변수는 관계가 없네. 또는 이 변수를 알고 나면 저 둘은 관계가 없구나. 같은 단서들을 찾는 거죠. 단서를 찾아서. 네, 이런 단서들을 제약 조건으로 삼아서 가능성이 없는 연결들을 그래프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데이터상에서 A랑 C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면 A와 C를 바로 잇는 화살표는 일단 지우는 식으로요. 네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가정들이 깔려 있어요. 마르코프 가정이라고 그래프에서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데이터에서도 통계적으로 독립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네. 또 충실성 가정이라고 반대로 데이터에서 보이는 독립성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실제 그래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가정도 필요합니다.
아, 마르코프랑 충실성. 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관찰하고 있다. 즉, 숨겨진 교란 변수가 없다는 인과적 충분성 가정도 필요하고요. 인과적 충분성,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PC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PC 알고리즘, 아까 그 탐정 수사에 비유하면 처음엔 모든 변수가 다 용의선상에 있는 건가요? 다 연결된 상태로 시작해요? 맞습니다. 딱 그래요. 처음엔 모든 변수가 서로 연결된 완전 그래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치 알리바이 확인하듯이 두 변수 A, B만 딱 놓고 봤을 때 통계적으로 독립인지 검사해요. 독립이면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용의선상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 연결을 끊는다. 네, 다음 단계에서는 제3의 변수 C를 딱 조건으로 줬을 때, 즉 C를 알고 있을 때 A와 B가 독립이 되는지 봐요. 만약 그렇다면 C가 알리바이 증인이 된 셈이니까 역시 A와 B 사이에 직접 연결은 없다고 보고 선을 지웁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증인, 그러니까 조건 변수 집합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연결들을 계속 지워나가요. 그래서 최종 용의선상, 즉 그래프에 뼈대만 남기는 겁니다. 뼈대만 남긴 다음에는요. 방향은 어떻게 정해요? 이제 방향을 정해야죠. 이때 콜라이더라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콜라이더? 네, 이건 A, C, C, B처럼 두 개 이상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 C로 모이는 구조를 말해요. 화살표 머리가 C에서 충돌한다고 해서 콜라이더인데요. 네. 이게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원래 A랑 B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독립, 결과인 C의 값을 알고 나면, 즉 C를 조건으로 주면 갑자기 A와 B 사이에 통계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 능력과 운이 둘 다 성공의 원인이라고 해봐요. 능력, 성공, 운. 성공한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보면요.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운이 엄청 좋았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그러네요. 상공이라는 결과를 알고 나니 능력과 운 사이에 뭔가 반비례 관계 같은 게 생기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C를 조건으로 주면 A와 B가 의존적이 되는 거죠. PC 알고리즘은 데이터에서 이런 콜라이더 패턴, A와 B는 독립인데 C를 조건으로 주면 의존적이 됨을 찾아서 그럼 A to C이고 B to C구나 하고 C로 들어오는 화살표 두 개의 방향을 확정하는 겁니다. 와, 진짜 탐정 수사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새로운 콜라이더를 만들면 안 된다거나 순환 구조, 사이클을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적인 규칙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 화살표 방향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제약 기반 방식의 한계는 없을까요? 실제 수사처럼 뭐랄까 중요한 단서, 즉 변수를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좀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한계죠. 아까 말씀드린 인과적 충분성 가정,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중요한 변수를 우리가 다 보고 있다는 가정이 현실에서는 깨지기 쉽죠.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공통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항상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데이터 수집 과정 자체가 편향을 일으키는 선택 변형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 특정 성향의 사람들만 유독 많이 응답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아, 그런 문제들. 네.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FCI, Fast Causal Inference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FCI? FCI는 숨겨진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결과로 내놓는 그래프, 이걸 PAG, 부분 조상 그래프라고 불러요. N은 그냥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달린 선이라든지 해서 이 관계는 불확실함 또는 여기에 숨겨진 원인이 있을 수 있음 같은 표시를 포함시켜요. 더 신중한 결론을 내놓는 거죠. 오, 좀 더 현실적이네요. 네. 다만 이런 제약 기반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변수가 많아지면 확인해야 할 독립성 조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산 시간 문제 고질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제약 기반 방법이 단서를 찾아서 가능성을 지워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전혀 다른 철학의 접근법도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점수 기반 방법이에요. 점수 기반. 이건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가능한 여러 그래프 구조들 각각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긴다.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래프를 최적의 구조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후보들한테 점수 매겨서 최고 득점자 뽑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나요? 대표적으로 BIC, 베이지 정보 기준 같은 점수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 BIC라는 건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하나는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적합도. 다른 하나는 모델 자체가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성입니다. 아, 적합도랑 복잡성. 네,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데이터를 아주 잘 설명하더라도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벌점을 주는 식이에요. 과적합을 피하려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이 BIC 점수를 다 계산해서 제일 높은 걸 찾으면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변수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가능한 그래프 구조의 수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초지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아, 전부 다 해보는 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은 모든 그래프를 탐색하는 대신에 탐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탐욕적 동치 탐색, 그리디 이퀴벌런스 설치 GES라는 알고리즘이에요. 탐욕적 동치 탐색, GES. 탐욕적이라 그게 무슨 뜻이죠? 탐욕적이라는 건 전체적인 최적을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작은 변화를 계속 반복해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아, 눈앞에 이익만 쫓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뉘앙스죠. 예를 들어 빈 그래프, 그러니까 아무 연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요. 현재 그래프에 선을 하나 추가하거나 기존 선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선을 하나 지웠을 때 BIC 점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변화를 딱 하나 찾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점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럼 선을 추가하는 방향으로만 가나요? GS는 보통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처음에는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로 선을 추가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전진 단계, forward phase를 거치고요. 더 이상 점수가 오르지 않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모델을 좀 더 단순화하는 쪽, 즉 선을 제거했을 때 점수 감소가 가장 적은 변화를 찾는 후진 단계, backward phase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탐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적 방법의 가장 큰 한계예요. 매 단계에서 당장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이 아닌 해, 즉 지역 최적해, 로컬 옵티멈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 최적해. 네. 더 좋은 그래프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쪽으로 가는 경로가 당장은 점수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등산할 때 지금 발밑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만 계속 따라가다 보니 결국 정상이 아닌 다른 봉우리에 도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군요. 제약 기반은 단서를 놓칠 수 있고 점수 기반은 지역 최적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아, 정말 어렵네요. 네. 인과관계 발견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관찰 데이터만 가지고는 인과관계의 방향까지 확실하게 알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마르코프 동치 클래스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특별한 가정을 한다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오, 뭔가요? 데이터에 포함된 그 예측 불가능한 부분, 즉 잡음, 노이즈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법적 잡음 모델, Additive Noise Models, ANMs라는 틀 안에서요. 가법적 잡음 모델. 네, 여기서 핵심 가정이 뭐냐면 그 잡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쁜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가우시안이 아니라 비정규 분포, 넌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잡음이 정규 분포가 아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변수가 x, y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실제 인과관계가 y는 x의 어떤 함수 플러스 잡음 형태이고 즉 x to y 이때 이 잡음이 x와는 독립이면서 동시에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놀랍게도 관찰 데이터만 보고도 x가 원인인지 x to y 아니면 y가 원인인지 y to x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잡음의 분포 모양만 보고 원인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거의 뭐 마법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왜 가능하냐면요. 정규분포 잡음은 마치 완벽하게 대칭적인 공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보나 그 모양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X to Y 모델의 정규 잡음을 가정하나 Y to X 모델의 정규 잡음을 가정하나 데이터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동등해 보이는 거죠. 네. 하지만 비정규 잡음은 달라요. 모양이 찌그러져 있거나 한쪽으로 꼬리가 길거나 뾰족하거나 뭔가 비대칭적이고 독특한 모양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마치 아주 특이한 모양의 퍼즐 조각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퍼즐 조각이요? 네, 이 독특한 모양의 퍼즐 조각. 오직 올바른 인과 방향, 예를 들어 X와 Y로 모델을 맞출 때만 입력 변수 X와 딱 들어맞아서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 그런데 만약 잘못된 방향, Y와 X로 모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퍼즐 조각이 제대로 안 맞겠죠. 그때 생기는 그 어긋남, 즉 모델의 오차, 잔차와 입력 변수 여기선 Y 사이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통계적 의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라, 잔차가 입력 변수랑 관계가 있네? 이거 모델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퍼즐 조각 비유가 정말 이해를 확 돕네요. 비정규 잡음의 그 독특한 모양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는 딱 들어맞지가 않는다.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정규 분포는 너무 밋밋해서 방향 구분에 쓸 정보가 없는데 비정규 분포는 그 자체의 모양 정보가 방향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알고리즘도 있겠군요. 네, 강의에서도 소개된 링검이라고 읽습니다. 리니어 넌 가우시안 에이사이클링 모델의 약자인데요. 링감.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변수 간의 관계는 선형, 리니어라고 가정하고 잡음은 비정규, 넌 가우시안이며 순환고리는 없다, 에이사이클릭으로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네.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성분 분석 ICA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이 섞인 신호, 관찰 데이터 X로부터 원래의 독립적인 비정규 잡음 신호들 E와 그 섞이는 과정, 혼합 행렬 A를 분리해내려고 시도합니다. 독립성분 분석? ICA?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칵테일 파티 문제로 유명한 기법이죠.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이야기할 때 마이크 하나로 녹음된 소리만 듣고 각각의 목소리를 분리해내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거군요. 그걸 인과관계 찾는 데 쓴다고요? 네, ICA를 이용하면 관찰 데이터 X를 만들어낸 원래 독립적인 잡음 성분 E와 그 잡음들이 어떻게 선형적으로 결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행렬 A, 정확히는 A의 역행렬에 해당하는 행렬을 추정할 수 있어요. X 이꼴 A분의 1, 2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근데 ICA가 찾아주는 혼합 행렬은 각 성분, 잡음의 순서나 그 크기, 스케일까지는 정확하게 복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죠? ICA로 얻은 행렬을 잘 조작해서요. 행의 순서를 적절히 바꾸고 순열 변환, 각 행의 스케일을 조절해서 대각성분은 0이 아니게 만들고 다시 행 순서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하삼각 행렬,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요. 하삼각 행렬이라는 건 대각선 위쪽 성분은 모두 0인 행렬인데 이게 바로 비순환 그래프, 에이사이클릭이라는 가정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환된 행렬로부터 원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 행렬 B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좀 복잡하긴 한데 ICA로 독립성분을 찾고 그걸 잘 정리해서 인과 구조를 알아낸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통계학에서는 중심 극한 정리 때문에 많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잡음이 결국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 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비정규 잡음이 오히려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요? 왜 그렇죠?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키나 몸무게, 아니면 소득 같은 변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변수값에 제약이 있는 경우만 해도 이미 완벽한 정규 분포, 이론적으로는 음수값도 가져야 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어떤 사건의 발생 휘수 같은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비정규성 가정이 생각보다 현실 세계의 많은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정규 분포 가정보다 비정규성 가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실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AI가 단순히 데이터 속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왜라는 질문, 즉 인과관계를 배우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탐정처럼 데이터 속 독립성이라는 단서를 찾아서 가능성 없는 연결들을 지워나가는 제약 기반 방법이 있었고요. 네, PC나 FCI 같은 알고리즘들. 그리고 여러 그래프 후보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가장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래프를 찾는 점수 기반 방법도 있었죠. BIC 점수를 쓰는 GES 같은 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뭔가 특별한 가정을 추가해서 예를 들면 잡음이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서 관찰 데이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방향까지 알아내려는 시도, 링엠 같은 가정 활용 방법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과 필요한 가정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저마다 다른 가정들 위해서 작동한다는 점, 마르코프 가정, 충실성 가정, 숨겨진 변수가 없다는 인과적 충분성 가정, 아니면 선형성 가정, 잡음이 비정규 분포라는 가정 등등. 네, 그 가정들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AI가 내놓은 결과가 그냥 우연한 상관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원인 결과 관계에 기반한 건지 알 수 있다면 훨씬 믿음이 가겠죠. 설명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AI. 둘째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아까 그 초콜릿 예시처럼 잘못된 인과관계로 이뤄지는 잘못된 행동, 노벨상 타려고 초콜릿만 잔뜩 먹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정책 결정이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셋째는 과학적 발견 자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잠재적인 인과관계의 실마리를 찾아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거나 기존 가설을 검증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방법들은 세상을 혹은 특정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렌즈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 안에도 이 렌즈를 통해 발견될 숨겨진 인과관계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라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방법들, 특히 관찰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제약 기반이나 점수 기반 방법들은 우리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요인들을 다 관찰하고 있다. 즉, 숨겨진 교란 변수가 없다는 인과적 충분성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 문제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측정하지 못하는 숨겨진 요인들이 거의 항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정교한 알고리즘들을 동원해서 분석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관찰 데이터만으로 얻어낸 이것이 원인입니다라는 인과관계 주장을 당신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 주장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 예를 들어 중요한 정책을 바꾸거나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증거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논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